안녕하십니까. 24년도 새내기로 입학한 브레인 트레이닝학과 송환구입니다. 저는 광운대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를 하고 그다음 다른 학교에서 박사를 수료하고 이제 직업은 그 전에는 회사에 있다가 IMF 때 나와서 이제 그 전에 집에서 학원하고 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좀 제가 나와서 확장을 해서 어린이집을 2002년도에 도봉구에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을 짓어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정원이 173명 1년 12달 풀 대기 상태였다가 지금은 40명대로 떨어져서 이거는 예상을 했지만은 이렇게 급속하게 낭떠러지기 마냥 할 줄은 제가 그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예상하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80년도 말 90년대 초에 앞으로 노인 문제가 대두될 때 그때마다 학자나 교수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가? 그러면 요양원이란 뭔가? 이제 그래서 제가 찾아보는 게가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서울 시내는 제가 모르나 남양주 마석 수동계곡에 가면은 계곡에 있었는데 그때는 요양원이 그 계곡에 많이 있었어요. 다양한 요양원이었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호텔급부터 초가 3간 그런 수준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루 날 잡아서 다 뒤져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호텔급 하는 데는 종교재단에서 하시는 곳이 정말로 괜찮은 게 좋았었고 또 개인들이 한 데는 그냥 눈만 감으면은 관수로 들어가실 어르신들만 계셔서 좀 그때 이거는 아니다 하고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은 준비는 그렇게 쉽게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하자 해서 이제 제가 사회복지 쪽에 눈을 돌려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속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으나 어린이집 현실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또 신축을 하다 보면 또 자금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2013년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14년도에 노블레스 요양원이라는 것을 하나를 먼저 오픈했고 그러니까 올해 10년 차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곳은 제가 설계를 해서 제 의도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도 오고 땅 파기할 때 제가 매입을 했던 것이라 제 의도가 아무도 반영되지 않았었어요. 그래 이제 실내 공간이랄지 실외 공간이랄지 노인을 위한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어르신들만 많이 좁은 공간에 법적으로 허용한 데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한 양심에 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회가 되면은 멋있는 것을 한번 지어보겠다 하고 베레던 차에 14년도 지금이 25년도니까 23년도에 신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어요. 의정부 만가대라는 동네고 남자들은 쉽게 아실 겁니다. 그 306 보충대 그 동네고 위치는 수락산 바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딱 누가 봐도 요양원 자리로서는 괜찮은 지역이다. 또한 지역을 제가 여기도 언급을 했지만은
지리적 여건이 전에 수동계곡 같은 데는 산 좋고 물 밝은 곳 찾아서 전에는 그런 곳을 선호했고 요양원이라 하면 당연히 그런 곳을 찾았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보호자들, 즉 자녀들이 쉽게 어르신들을 찾아뵈고 퇴근하고 퇴근 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 자연 친화적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 이제 그렇게만 해서는 또 안 되죠. 어르신들 모집하는 지역이 가까워야 되죠. 배후 지역이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직원 모집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이 그래도 제 소견으로는 적당한 지역이다 생각해서 자리를 잡고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요양원은 대지는 한 400평 되고요. 이제 특색은 거기다 외부에 한 110평쯤 외부 정원을 두었고 여기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 보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정원은 83명. 그래서 아마 오늘부로 80명이 어르신들 계시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어쩔 때는 이제 꼭 80명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뭐 70명대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병원에도 가시고 또 하느님 부음을 받아서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지는 않고요. 날마다 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1년 360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혹시나 요양원에 좀 뜻이 있거나 한다면은 제가 뭐 여기서 뭐 말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먼저 경험자로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면은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기 계신 선생님도 전부 다 요양원 하면은 뭐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첫째 요양원은 요즘까지 법으로는 소유자가 해야 돼요. 설립자가 소유자, 운영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임차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임차가 가능한 것은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요즘에 아침에 가셨다가 저녁에 오시면은 주간보호센터 주야간 그 다음에 재가 복지라 해서 요즘 골목마다 조그만 사무실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향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르신들하고 있는데 이제 시축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위치 선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이 되면 이제 자금 문제가 대두됩니다. 대한민국 땅값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가능한 한 싸고 좋은 곳, 싸고 좋은 곳을 골라야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두고 기간을 한 5년쯤 하고 준비하면은 그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하고 이제 자금 문제는 우리들이 호주머니에 몇십억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은행하고 잘 협의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길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하고 해서 땅 부지 값하고 건축 비용하고도 국민은행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브로커라고 하고 건물까지 다 줘서 집기비권까지 다 넣어줘서 이거 얼마에 해주마 몇 인실 그래서 하면 뭐 80억, 90억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지 말고 직접 신용보증기금 은행하고 찾아가서
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냐 해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길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정부 신용보증기금 가서 신보증권을 끊어서 끊어주기만 하면은 은행에 가면 그만큼은 내줍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뭐 은행에서는 뭐 돈 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증보험만 잘 설득하고 구워 삶으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보증보험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런 자금 계획이 있어요. 아무 때나 내준 것이 아니고, 자, 올해는 뭐 의정부 같은 거는 상반기에는 한 뭐 100억, 하반기에 100억, 그러면 상반기 때 되면은 6월까지인데 한 3월쯤 되면 다 마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초에 가서 상담을 하셔서 잘 접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같은 것은 아무나 이게 건축할 사항이 아니고 누구나 뭐 빌라, 아파트 지은 건축업자들은 설계도만 하면 다 될 것 같으나 사실 설계도만 해도 누구나 가능한데 짓다 보면은 방향이나 크기나 뭐 이렇게 줄이할 것 또 넓히할 것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늘는데 중요한 것은 병원이나 요양원을 지어본 설계사에 의해서 또 시공하는 업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때 맞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양원은 연면적 나누기 약 사람 인원 정원을 7.2평으로 그러니까 면적, 건축 전체 면적에 나누기 7.2평 하면 대략 정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7평 잡으면 되고 저희들이 현재 노블레스는 정원이 83명이고요. 현재 24년도에 신축해서 오픈했던 것은 정원이 94명입니다. 근데 95명인데 담당자가 한 5cm 부족하다고 하나를 캔슬했어요. 그래서 94인실로 하고요. 하나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특별실이라고, 특별실이 뭐냐면은 임종을 앞두고 아니면은 코로나 같은 전염성 질환이 계신 분들은 별도로 독립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이 또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특별 침실이라고 해서 그런 임종을 앞두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양원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요양원은 이제 건축업자가 이렇게 지어서 하는데 저희 보통 한 1년 잡습니다. 준공검사까지. 그러면 1년 잡는데 다른 일반 건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뼈대 올라가고 뭐 여름 같으면 통유리 갖다가 그냥 하루만 그냥 막아버리고 하면 되는데 요양원이라는 노유자 시설이라서 건물이 소방부터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런 건축물 하나 오는데 도장을 관계 부서에 제가 23개를 맡았어요. 시청에 쫓아다니면서. 23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야 좋아, 공사해 이렇게 되지 그거가 하나만 안 들어가도 공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간단한 것 같더라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기후 변화에서 또 지진까지 해서 더 어렵고요. 그 대신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요양시설 구성 운영 여기 잠깐 보시면은 첫째 이제 시설장이 있어야 되고요. 시설장이 1명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무국장은 이제 입소자 50명 이상의 경우가 있어야 되고 50명 인원이 안 될 때는 없어도 됩니다.
여기는 의무적으로 직원 구성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사도 1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저희 같은 데는 사무실 직원이 시설장 합쳐서 5명입니다. 그래서 2명은 복지사고요. 전체 복지사 자격증은 있는데 한 분은 시설장, 한 분은 사무국장, 2분은 복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무는 각 분야마다 다 있고 또 행정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부적으로는 계약 의사라 해가지고 요양원은 2주마다 한 번씩 계약 맺은 의사가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르신들을 이렇게 순회를 해서 어디 아프신 곳 아니면 특별한 사항을 해서 그 즉시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러게.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내지 간호보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분야는 25명당 한 명씩입니다. 그러니까 25명 되면 2명이 있어야 되고요. 24명까지는 1명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현재 4명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입소자가 한 명, 의무적으로 한 명인데, 입소자는 이제 보통 한 30명 기준으로 물리치료사를 두고 있고요. 100명 되면 또 한 명 더 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각 한 명씩 있는데요. 한 명이 약 90여 분의 어르신을 맡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시간이 문제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이 84명에서 80명 왔다 갔다 하는데 90명 되면은 한 명 내가 채용하겠다 약속을 하고 조금만 견뎌라. 그래서 부지런히 제가 90명을 채우겠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실무를 맡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잘 아시죠? 주변에서 요양보호사 많은데, 요양보호사는 저희가 10여 년 전에는 60대 후반, 70대 초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력으로 보면은 중졸, 국졸, 그리고 무슨 조직화된 뭐 공무원 사회, 군인 사회, 주식회사 큰 그래도 대기업, 중소기업 이상 된 데서 회의다, 이렇게 전달 사항이다, 이러한 것 의미를 몰라요. 어떻게 제가 생각하면 차라리 벽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낫겠다. 이야기해줘서 자 이렇게 전달 사항과 이런 상황, 이렇게 응급조치 상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의 그 스케줄이 있고 다 시청에서 내려온, 공단에서 내려온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너무 갑갑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여놓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여놓고 교육을 하고 있으니 지금은 잘합니다. 지금은 아주 잘하고요. 그리고 특색은 연령대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그 중반 이후로는 거의 저희는 없고요. 특이한 상황은 70대 후반 되신 분이 한 10년 거의 가까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본인이 요양원을 하겠다. 그래서 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요양원을 차릴 테니 네가 가서 요양원 가서 먼저 실무를 접해라. 그리고 들어오셨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계속 계시는데 그분이 70이 넘었습니다. 72인데 전에 간호사였어요. 그 병원에. 그래서 간호사라 엄청 잘 아시고 잘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양 케어나 또 간호나 여러 가지 상담 역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직스럽게 지금 잘 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원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입소자가 이제 어르신 정원이 30명 된 사무원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사무원은
그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주로 그 가족들 중에 한 명이 뭐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무원 들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필요로 하고요. 영양사는 급식 식수 인원, 그러니까 직원까지 합쳐서 식수 인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0명 이상 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리원이 있어야 되고, 영양사 이제 지휘 아래 조리실에서 저희들은 영양사 1명, 조리원 4명, 그래서 조리실에서 5명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씩 하면서 1명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휴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세원이라 해서 여기 보면은 입소자 100명단인데 저희들은 아예 처음부터 뒀는데 유세원은 무슨 업무를 하냐면은 주로 빨래 담당을 하십니다. 유세원한테 청소를 좀 부탁을 하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밥을 좀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서 요즘 세상 좋죠. 노동부에서 금방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노동부 가서 한번 또 구경하고 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하나 쓰고 뭐 벌금 물면 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각 영역 외에 이렇게 시키면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인 쉽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지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소사라고 있었죠. 소사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외에 외부 일, 건물, 뭐 침대 뭐 이렇게 부서지고 수리하고 외부에 뭐 사오고 심부름하고 저희들 같은 그런 일에다 이제 어르신 모시고 병원에 가신 차량 운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그마한 데는 간호사가 어르신 모시고 이렇게 가고 그렇고 하는데 저희들은 간호사는 어르신 옆에 타고 이제 병원에 가실 때 오실 때 그다음에 운전은 운전사 관리인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차도 그 장애자용 있잖아요. 휠체어차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갖출 건 다 갖추고 지금 시작을 한 지가 길게는 10년, 올해 10월이면 10년 차 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요양원은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요. 어느 뭐 공공기관 다 평가 받잖아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평가단을 모집했고 훈련시켜서 오는데 저희 요양원은 3명이 오더라고요. 3명이 아침 8시 한 반쯤 들어온 것 같아요. 딱 출근한 것부터 오후 6시 되면 이제 그분들도 퇴근을 하시는데 3분이 한 분은 주로 행정, 서류, 한 분은 돌아다니면서 뭐 위생 점검부터 안전사항까지 이렇게 다 검토하시고 또 한 분은 직원들마다 불러서 질의응답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여기 원장이 너희들 뭐 때리는 일 없냐? 너희들 근무 외 시간 불러서 또 일 시킨 거 없냐? 사적인 일 시킨 일 없냐? 뭐 힘드냐? 뭐 금품을 제공 뭐 받냐? 우리 원장이 외부 그 규정된 보험 수가 외에 더 받냐? 뭐 이러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하고 주로 그런 거고 또한 그러기 전에 전화로 입소한 어르신 보호자에게 미리서 다 또 전화 상담 다 물어보고 또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마치고요. 거기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등급 표시가 그래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점 마냥 90점 이상 되면 A, 95점 이상 되면 A+, 뭐 이렇게 이제 대열이 쭉 되고요.
그 매뉴얼이 상당히 강화돼서 어렵습니다. 예,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렵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규모가 작은 데는 간단합니다. 얼른 맞춰주고요. 그렇게 크게 준비할 사항이 없는데 규모가 큰 데는 좀 여러 가지 선볼 곳이 넓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분기에 노블레스가 있고 4분기에 노블페어가 있는데 그 전에 내일 모레 6월 25일 날 또 지도감사라고 해서 지금 지도감사 준비하다가 요즘에 그 바쁜 일을 생겨서 그 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회사나 개인 회사 같으면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투자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만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공금입니다. 요양원 통장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공금이기 때문에 1원이라도 여기에 어긋나면은 사적인 사용이 된다면은 이거는 형사처벌, 형사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이 엄하고요. 그래도 엄해라도 또 쓰는 사람은 또 쓴다고 해서 언론에 자주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윤 누구 뭐 장모님 뭐 저쩌고 근데 제가 봐서는 그럴 수가 없고요. 사적으로 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매달 시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딱 보면은 금방 또 나오겠더니 이것도 뭐냐 해서 질의응답 가서 또 해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상당히 쓰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요양원 특색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보호자한테 돈을 한마디로 케어비를 받지는 못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그 금액대로 받습니다. 1원 하나도 추가도 못하고 대신에 서비스질은 높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경쟁이 도입되니까 그래야 되고 또한 기본적으로 그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좀 우리나라는 좀 심하지 않나 이제 색안경을 띄고 보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런 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사회복지 학과 같은 경우는 다 배우겠지만 저도 이제 지난해 했지만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 공단에서 나와서 이제 등급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30일 기준은 1등급은 약 271만 원쯤 됩니다. 271만 원쯤 되는데 거기 프린트에서 올라가 있는데요. 271만 3,500원이고 이제 하루에 9만 450원 거리입니다. 곱하기 30일 하면은 한 달 271만 3,500원쯤 나오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80%를 보험공단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험료 중에서 장기 요양보험 거기서 그 기관에서 80%를 저희 요양원한테 쉽게 말해서 어르신 케어비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20%는 이제 직접 보호자들이 납부를 합니다. 근데 그 20%도 수급자는 1원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또 형편에 따라서 12%만 낸 사람, 그 다음에 8%만 낸 사람 그렇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제 한 4가지 정도 구분돼서 이거는 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그 담당자, 사회복지 담당자가 그 어른 형편 보고 이렇게 해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일본을 이거 짓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2번을 갔고요. 저희 집사람은 3번을 가서 이제 봤는데 일본보다는 저희가 시설 면에서는 최신 지식이라 전부 다 양호해요. 일본은 역사는 깊지만은 그래도 이제
건물은 노후화됐고, 이제 특색은 일본은 젊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요원들이니까 거기서 요양보호사가 됐든 밟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급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게 참 잘 됐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팀장급 되면 베테랑이 돼서 케어하는 데나 행정적으로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사회복지사의 그 한마디로 처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은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선거 때만 되면은 잘해 보겠다 하지만은 지나면은 돈을 어디서 날 겁니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반발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주고 싶습니다만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인실이 기준이고요. 4인실 4명 이상은 그 수용을 못합니다. 근데 병원은 4명 이상 뭐 10명도 수용을 하죠. 그것이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점입니다. 그 다음에 4명 이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실, 2인실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좀 공간을 확보를 해서 너희들이 책정해서 받을 만큼 받아라. 그거 하는 자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남, 강남 이런 곳은 1인실이 한 200만 원까지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플러스 아까 20%, 아니 200만 원 플러스 20%,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4인실만 해봤더니 평생 봉사하다가 제 생을 마감하고 할 것 같아 해서 이제 좀 요령이 생겨서 수지를 좀 맞춰보자 해가지고 1인실, 2인실을 반을 넣습니다. 구성을 1인실, 인실 반을 넣고 4인실 반을 넣는데 1인실은 저희들이 하루에 17만 원, 30일 그러니까 51만 원을 더 받습니다. 2인실은 36만 원을 더 받습니다. 이게 하루에 12,000걸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 자기 부담 플러스 51만 원 1인실 쓰신 분은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또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식사비는 저희들이 자율로 정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동네가 좀 북쪽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단가를 한 3,000원대로 정해놓고 서로 다 눈치 보고 싼 게 좋겠다 싶겠죠. 이제 소비자는 싼 것을 원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안 된다. 의정부에서 저희들 식사비가 가장 비쌉니다. 높습니다. 저는 가장 높되 가장 질을 높여라. 그래서 저는 한 끼당 4,2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올해 25년도에 책정을 해서 그렇게 4,200원 곱하기 3 거기다가 간식비 오전 10시에 간식 한 번, 오후 3시에 간식 한 번 해서 하루에 2,000원 간식비를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개인한테 받는 것은 그거요. 일체 이제 약값이나 병원비 같은 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개인들이 가서 병원에 지불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호자는 뭐 약값 내러 오시겠어요. 저희들이 미리서 약값 지불하고 그 보호자한테 그 영수증을 청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포괄수가자라 해서 어떤 초창기나 막 기저귀 값도 받고 기저귀도 가져라, 뭐 약도 가져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자라서 다 포함된 겁니다.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게 하고요. 단지 이제 이 미용값은 이제 각자 이제 다르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봉사자가 오는 날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올 때는 봉사한테 이렇게 오니까 미용을 해드릴까요? 하면 보호자가 오케이 하면은 그냥 해드리고, 아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가서 모시고 와서 할란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예, 그렇게 합니다. 자율로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와서 하는데 10,000원 받습니다. 10,000원 받아서 그 미용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구성은 요즘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노동자 권익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복지도 그렇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휴게실, 뭐 간호사 휴게실, 직원 휴게실 이렇게 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고, 또 오면은 그 형식 아니면 요즘에는 사용은 아닙니다만은 뭐 찜질방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겨울에는 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리실 직원들 좀 편하게 가서 쉬으시라 이렇게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뭐 직원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께서 주로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이제 이렇게인데, 주로 이제 치매, 심혈관 계통 이쪽인데, 다른 것은 알 수는 있으나 치매 쪽은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다가 이 나이에 23년도 겨울에 눈도 오고 날도 차고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대한민국 학과를 내가 다 뒤져봤습니다. 뭐 대학원에 요즘에 뇌에 관련된 학과가 많지요. 근데 내가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다 뒤져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무조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은 분이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에서 최초의 만남 선생님이고요. 약속을 해서 와서 보니까 최초에 또 상담을 하고 배운 분이 우리 오창영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지식이 필요로 하다, 가능하겠습니까? 오창영 교수님이 맞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입학을 하게 됐고요. 와서 입학을 하다 보니까 뇌에 관련된 과목이 제일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치매가 오고, 그래서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손이 떨리고, 이쪽 뇌가 왜 그럴까? 나도 한번 이거 뇌 거를 한번 분해를 해보면 쓰겠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는, 우리 기왕에 왔으니까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지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뇌 체조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러한 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창영 교수님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가 여기 글로벌 사이버 대학 브레인 튜닝학과로 입학을 했으니까 하던 일에다가 우리 학과의 특색을 접목시켜서 그래도 이 길을 들어섰으니까 뭐 하나 특색 있게 대한민국에서는, 요양업계에서는, 아니면 이렇게 뇌 쪽에 브레인 튜닝학과에 플러스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을 못하고요. 지식이 부족해서 좀 해봤다는 욕심이고, 이게 부족하면 교수님한테 많이 의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간단한 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